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3% 가까이 하락한 채 출발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지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8% 내린 2589.94로 개장했고, 코스닥 지수 역시 2.86% 내린 738.59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7천억 원 순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500억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7% 하락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7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고, SK하이닉스는 16만 원 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급락세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의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가 되살아나며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0% 가까이 하락했고, AMD는 8%, 브로드컴은 6%가량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가량 밀렸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며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지난달 5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큰 하락장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9월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시장에선 엔비디아 주가 급락과 급등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가 춤을 추는 현상이 이번 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최근 반도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 더 많이 빠지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며 횡보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올라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8원 오른 1343.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다소 내려간 1341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정부가 응급실 의료 대란이 우려되자 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응급실 진료에 바로 투입되기는 좀 어렵다는 전망인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에 군의관을 파견했는데 진료에 바로 투입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 정부가 세종 충남대병원에 파견한 군의관은 모두 2명입니다. 군의관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출근했는데요. 현재 응급실 진료에 바로 투입되지는 않고 어느 수준까지 진료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응급실 인력을 포함해 피부과와 안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모두 6명의 군의관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의료 공백이 생기고 있는 응급실에 인력이 우선 파견된 겁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은 12명의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24시간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전문의 1명이 빠지면서 매주 목요일 성인 야간 응급의료가 중단됐고, 이달부터는 4명이 추가로 사직하면서 평일 성인 야간 응급의료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야간에 성인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군의관이 투입된다고 해서 바로 진료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실제 진료에 들어가기까진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입되는 군의관보다 빠진 인력이 더 많아 멈춰선 성인 야간 응급의료가 완전히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곳 세종 충남대병원을 포함해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아주대병원에도 군의관이 투입됐는데요. 응급실 진료 제한 등 의료 공백을 당장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응급실에 어려움이 일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응급실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인력 부족 상황으로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다행스럽게도 8월 말부터 환자가 줄고 있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에 열 경련을 겪던 2살 여아가 11개 응급실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보인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료대란과 최상병 특검 등을 고리로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조처를 꼬집으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관을 가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것 같았다고 비판하며 국회의 역할로 크게 4가지를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 문제를 언급하며 여야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하는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당 25만 원법과 지역화폐법을 꺼내들며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여당의 협조도 요구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여당의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으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언급하며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게 공정이라며 이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른바 계엄 준비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확산되고 있죠. 네, 계엄 준비설은 지난달 친이재명계 지도부인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이 꺼낸 데에 이어 최근 이재명 대표까지 공개 발언을 하며 공방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민석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 나가 근거가 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원한다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공개 토론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국회의원을 온갖 이유로 체포한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계엄 징후가 곳곳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제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군 관련된 곳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들이나 의심을 좀 하는 징후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 그거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편을 나누고 그리고 실제로 반국가 세력이 뭐라고 보세요? 아니 간첩이 있으면 수사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저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걸 대비해 일종의 프레임을 짜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재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만들겠다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결과가 1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럼 그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쓰겠다는 취지의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죄 지은 사람 벌을 받아야죠. 그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존의 입장대로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외압은 없었다 강조했는데요.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군사법원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신문에 앞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송구한 심정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의 실체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이것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사령부에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건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이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맡았던 박진희 육군소장도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방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하며 이첩 보류 지시의 위법성을 따져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수사단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로 넘기지 말라는 사령관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며 항명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사령관은 토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양측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됐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또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와 통화 내용이 대상입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 서면 조사와 유사하지만 당사자가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전 남편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다혜 씨는 SNS를 통해 검찰이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했느냐며 자신들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냐며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첫차 운행을 코앞에 두고 임금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행히 첫차부터 정상 운행되면서 출근길 대란은 피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첫차 운행을 불과 1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12시간 동안 협상한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겁니다. 오늘을 잊지 않고 저희 근로자들이, 경기도 버스 노동자들이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으로 노사가 상생을 해서 우리 경기버스가 좀 더 나은 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오늘 또 하나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입장차가 컸던 임금 인상폭의 경우 양측 모두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노사는 중공영제 노선은 7%, 민영제 노선 역시 7%가량인 28만 원 인상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조 측이 폐지를 요구했던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 유예안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단체 협약 사항에 대해선 노사가 이견이 있었지만 준공영제 확대 도입에 따라 회사별로 단협 조항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노조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협의체 구성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경기도 버스 노조는 곧바로 오늘로 예고됐던 전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멈출 위기에 있었던 경기도 시내버스의 64%인 6,600여 대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어젯밤 경남 창원 마산호 시장 인근 청과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석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본 상인들은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네, 경남 창원시 청과시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화재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화재 현장 인근에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제 뒤로 불에 탄 점포가 보이실 텐데요. 차광막을 받치던 것으로 추정되는 철 구조물이 내려앉았고 가게 안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오전에 이곳 상인들을 만났는데 추석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봐서 착잡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과시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입니다. 청과시장 안에 있는 점포 28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봤습니다. 소방당국은 청과시장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과시장과 가까운 마산 어시장 쪽으로는 불이 옮겨붙지 않았습니다. 소방 인력이 어시장에 설치된 살수 설비에 소방 펌프를 연결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어제 불로 근처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지만 큰 인명피해로는 번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등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오전 10시 반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청과시장 화재 현장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시 당하동에 있는 병원 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입원해 있던 환자 등 58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70대 남성이 넘어져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불이 난 병실 매트리스와 서랍장이 타고 벽면이 그을리는 등 소방 추산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어젯밤 인천 서구청은 구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건물 안에 있는 주민은 밖으로 대피하고 차량은 다른 도로로 우회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어젯밤 충북 증평군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빌라에 있던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빌라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탑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3층에 살고 있던 90대 할머니와 30대 손자가 불길을 피해 건물 옆에 있던 2층 높이 패널 구조물로 뛰어내렸는데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2대와 진화인력 96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층 집 안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추돌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승용차에 부딪힌 화물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서 불이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6시 반쯤 강릉시청 인근 7번 국도 강릉대교. 다리 방호 시설을 뚫고 나온 1톤 화물차가 전신주와 부딪히면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집니다. 추락 몇 초 뒤 화물차에서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에 받친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 마주오던 화물차와 또 부딪히면서 화물차가 추락한 겁니다. 추돌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튕겨 나가니까 중앙선 쪽으로 다시 또 마주오던 추락하고 충돌해 가지고 쳐졌죠. 뭐 핸들을 갖다가 우측으로 꺾고 그 옆두가리를 갖다 치니까. 이 사고로 77살 화물차 운전자 박모 씨와 함께 탄 중국인 50살 황모 씨가 숨졌습니다. 다른 동승자 중국인 60살 최모 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박 씨는 인력 고용 업체 직원으로 중국인 일용직 노동자들과 일터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29살 김모 씨는 콧뼈가 부러지고 상대 차량 운전자 64살 최모 씨는 어깨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들 상태는 전부 다 폐차 수준이에요. 엄청 세게 부딪힌 것 같아요.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김 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졸음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와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담배꽁초를 방치해 불을 내 3명이 숨지고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70대 남성이 오늘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화마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선고 결과에 흐느끼며 재판부를 향해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양동훈입니다. 네, 화재 당시에 아이를 안고 뛰어내린 아버지가 숨지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 재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많은 가족이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잠들었던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아버지, 부모와 가족을 대피시키고 복도에서 쓰러진 30대 등 3명이 목숨을 잃고 2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방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A씨는 3층 방에서 바둑 영상을 보면서 7시간 가까이 줄담배를 피웠는데 꽁초에 있던 불씨가 주변에 쓰레기 봉투로 옮겨붙으며 아파트 전체로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도 구형량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데다 신고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확산시킨 A씨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다치고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혹한 결과를 만들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했고 유가족 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화마의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참석했는데요. 선고 결과에 흐느끼며 재판부를 향해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대 아들을 잃은 울분에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한 유가족은 기자들을 만나 A씨가 사과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사실상 방화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마약을 상습 투약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용 기자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 굳은 표정의 유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선고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저 검찰 구형량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심은 유 씨가 미국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용 시술을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 씨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 등은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 씨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구치소로 가기 전 유 씨는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2차례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대마 흡연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법정 구속만큼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미국 대선까지 2달 남은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권 이슈를 부각하는 새로운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업적을 강구한 화보집을 내고 북한 김정은과의 외교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캠프가 여성 출산 결정권 투쟁을 주제로 새로운 버스 투어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어라고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출정식을 개최하며 낙태권 폐기 책임이 트럼프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Proudly the one responsible for overturning Roe v. Wade. And Florida, you are going to hold him to it.
지지율 상승세와 함께 후원금도 밀려드는 가운데 해리스 캠프는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 지원을 위해 330억 원을 내놨습니다. 언론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선거 지원이라며 그만큼 해리스의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 believe in my heart and soul, no one should ever be made to fight alone. We are all in this together. We are all in this together. 트럼프는 대선을 2달여 앞두고 새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회담이 솔직하고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김정은과 만난 사진을 10장이나 싣고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며 북한과의 외교를 중요한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대목에서는 더 많은 방위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훌륭한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좋은 관계는 코로나19가 망쳤고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해리스 사진 밑에는 국경 정책을 망친 재앙을 초래했다며 집권하면 불법 입국이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형이 월즈 주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타블로이드인 뉴욕포스트는 월즈 주지사의 형 제프가 페이스북에 월즈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맡기고 싶을 만한 종류의 인물이 아니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월즈의 모든 이념을 100% 반대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글이 논란이 된 뒤에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는 동생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의도였을 뿐이라며 동생의 선거를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 태풍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10호 태풍에 이어서 이번에는 11호 태풍 야기가 필리핀에 물폭탄을 뿌린 뒤 세력을 확장해 중국 남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태풍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과 기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가을로 접어들면서 강한 태풍들이 연이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11호 태풍은 중국 남부로 향하고 있다고요? 네, 11호 태풍 야기는 필리핀 북부를 관통한 뒤 지금은 필리핀 북서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닐라 등 필리핀에 물폭탄을 쏟아부은 뒤 중국 남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면 세력이 다소 약해지는데요. 이번 태풍은 오히려 점차 강하게 발달하며 북서진해 모레쯤 매우 강한 세력으로 중국 잔장 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11호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할 걸로 보이는 열대요란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직 발생 전인데다 유동적이어서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요란이 열대저압부를 거쳐 더 발달한다면 12호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나 모델에 따라 중국으로 북상 가능성을 더 크게 모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호 태풍이 북상 뒤 추석을 전후에 남쪽에서 또 다른 태풍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도 무척 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가을에는 해수면 온도가 여름보다 더 높아 태풍이 발달하기 더 좋은 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후 태풍 발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여름만큼 더운데요.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른다고요? 네, 오늘도 한낮에는 대전 33도, 서울과 광주, 제주 32도, 대구 3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늦더위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남부뿐만 아니라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를 걸로 보여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됐는데요. 내일은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며 중부 곳곳에 비가 내려 서울 기온이 사흘 만에 다시 3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비의 양이 많지 않아 모레 다시 기온이 오르며 다음 주 중반까지는 32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 보시죠. 네, 우리는 운명공동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이러면서 검찰을 비판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아버지는 현재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님, 네. 참지 않겠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네. 이쯤이면 막 하자는 거죠.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나름대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검사들이 뭐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뭐 어떤 검사에게 전화한 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런데 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뭐 막 하자는 거죠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이렇게 그 문다희 씨 문제를 들이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승입할지 안 할지는 판사의 몫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태국에 있던 이스타젯의 본인의 전 남편이 전무로 있으면서 수억 대의 돈을 받았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중진공 이사장의 대가성이냐 아니냐의 문제 또 뭐 그 논의 이전에 어쨌든 본인 전 남편이지만 어쨌든 자기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곳에 특혜 채용했다는 논란, 또 상당수 많은 돈을 받았다는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나름대로 그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까 압수수색까지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다. 뭐 용어의 뭐 개념이 명확히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근데요, 그 문다희 씨가 좀 논리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A가 아니고 B다. 예. 근데 그럼 A와 B의 접합점, 공통 부분이 없던가 완전한 별개해야 되는데 운명까지 공동으로 할 정도면은 지갑은 당연히 공동으로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제 공동체라는 게 운명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부분 집합일 뿐이죠.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다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경제 공동체하고 겹치지 않는 뭔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어서 논리적으로 좀 실패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태국에 이주했다가 귀국한 후에 문다희 씨가 어디서 거주를 했죠? 청와대에서 거주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판례를 보면요.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50억 클럽 관련해서요. 그 아들이 그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급여가 뇌물로 검찰은 의유를 하려고 했는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판시한 건데 근데 청와대 같이 동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청와대 동거는 사실 경제 공동체라는 빼박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같이 동거를 했다는 거는 경제 공동체보다도 더 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는 같이 살지 않아도 지갑만 같이 공유하면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생활과 살림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 살림 공동체까지 같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개념은 경제 공동체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가면 이제 운명 공동체까지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런 식의 해명이 검찰 수사의 그 예봉을 막는 데는 뭐 전혀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근데 예. 지지층 결집에는 뭐 약간의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혐의가 이제 적시돼 있고 경제 공동체로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혐의가 이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문다희 씨가 참지 않겠다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섰잖아요. 앞으로 뭐 이런 이렇게 표명이 반복될 것도 같은데 이게 수사에 좀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수사에 협조하는 게 낫죠. 예. 다만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뭐 이러면 내가 무죄면 무죄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인지 그냥 참지 않겠다. 보복 수사니까 나도 뭐 마음대로 뭐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지 정치적인 어떤 수사,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검찰 수사라든지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만약 뭐 애둘러서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면 부정적 판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운명 공동체를 왜 강조하느냐? 사실은 그 전에 보면 그럼 최수원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같이 살았습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인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나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비해서 운명 공동체는 아버지가 자식과 아들과 딸에게 내리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아들과 딸이 그 돈을 받은 것을 부모한테 상납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연스럽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 자체, 그를 말하자면 그 전에는 보냈는데 왜 뒤에는 안 보내줬느냐라는 가지고 그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좀 부자연스럽다. 뭐 딸들이 아들들이 잘 못 사니까 생활비 보내준 거고 취직을 했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안 보내준 건데 그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뇌물수수라고 엮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고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전 장관의 회사였기 때문에 또 본인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혹은 뭐 그 당시 태국의 회사 사장보다 전무 월급이 많았다 뭐 그런 얘기가 저는 팩트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 들린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좀 비정상적인 어떤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글까지 올렸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느끼기에도 검찰 수사가 좀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런 지금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검찰 수사의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주고받은 문다희 씨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퇴임 이후에 주고받은 것 자체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 좀 너무 많다, 과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판결에서 결과적으로는 김정육 여사가 딸을 돈을 보낼 때 있어서의 외환관리법 위반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법리적 논쟁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쨌든 뭐 경제 공동체로 인정이 되느냐, 그리고 이 돈을 건넨 시점의 그 신분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지금 문다희 씨 뭐 자택도 압수수색이 되고 그리고 계좌 추적도 들어가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별장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제주도 별장을 사들인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 소유주가 누구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라고 불리는 송기인 신부 소유의 제주 그 별장을 문다희 씨가 그걸 3억 8천만 원인가? 그러면 그 3억 8천만 원이라는 매입 자금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자금 출처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김정숙 여사가 본인 친구에게 보자기에 싼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우리 딸에게 좀 입금을 시켜달라. 뭐 이런 것도 검찰이 확인했다라고 그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집필한 책 문재인의 운명 거기 문다희 씨가 그 디자인을 해줬다고 출판사로부터 2억을 받았다는데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세로 한 3억 원을 받았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10만 부 이상 팔렸을 때 그런 인세가 가능한데 아니 필자가 3억 원을 받아가는데 인세로 디자인을 얼마나 했길래 2억 원을 받아갑니까?
조금만 알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수상한 돈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이 발견된 이상 그를 그 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언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서 뭐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하고 당적도 달랐고, 예. 그리고 보니까 또 서로 사이가 좋았지도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문다혜 씨가 진보당 예. 그러면서 또 그때 당시는 또 여러 가지 약간 그 입장이 다른 그런 입장도 표명했고 예.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태국으로 가게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이혼도 했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 지금은 아마 평상마을을 그 책방을 같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이자 경제 공동체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또 예. 한때 곽상도 의원이 치밀하게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고소고발했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본인으로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딸이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받고 혹은 이중잣대로 이렇게 평가받는 부분에 대한 아픔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도 얼마 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왜 이 시점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공개해버리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맞불을 놓은 거죠. 그래서 3년째 수사를 하다가 지금 시점에 딱 터뜨린 이유가 뭘까? 3년간 수사를 했거든요. 저는 특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추석, 명절, 밥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거,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분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언론에 찔끔찔끔 흘립니다만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수사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서두르는 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추석 앞두고 맞불 놓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야말로 이제 억지로 껴 맞추게 하는 건데요. 그 뭐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이후에 푹 주저앉아갖고 거기서 거의 그냥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월 10일입니다. 총선 끝난 지가. 예. 지금 5개월 지났어요. 그럼 그때 해야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급락한 시점과 이 사건을 검찰이 뭐 언론에 뭐 흘렸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점은 적어도 뭐 5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끼워 맞추기는 이제 조국식 그 억지 논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한 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찔린지 그때하고 지금은 이게 이렇게 다르다 하는데 그때는 아주 명백한 구체적 증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한 돈의 흐름이 포착된 것만 해도 그렇다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금전거래 관계가 단 얼마라도 10원이라도 확인된 게 있나요? 확인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공동체로 의율이 됐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았는데 이거는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림 공동체예요. 그 청와대 그 상당 기간 동거를 했다는 점에서는. 근데 뭐
조국 전 대표, 조국 대표 눈에는 이제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거고,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전직 대통령 수사엔 좀 구체적인 물증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무리한 수사고 수사의 이 시점도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게 이제 조국 대표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윤건영 의원도 그러고 지금 제2의 논두렁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야권 입장에서는 좀 결집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제 아마 10월 달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이 되고 이제 그럼에 따라서 실제로 뭐 최근에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경량숙 여사도 만나고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문재인 대통령 재판 출두하지 마라, 예. 뭐 검찰 출두하지 마라 이런 얘기했는데 나름대로의 무게추가 소위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흔들릴 때 등장할 수 있는 구심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력 구동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FIU 수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돼서 예. 물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예. 최근에 들어서는 빼도 박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뭐 암호화폐를 어떻게 하지 않는 후산 거의 그 금융권을 통한 뭐 말하자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제 하나 우리가 비판해야 될 점은 시점상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끈 수사가 되었다. 예. 결과적으로는 3년 전에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이 왜 이 시점에 등장하게 됐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추석 이후에 문다혜 씨 소환 조사 얘기도 지금 새어나오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사는 보통 이제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제 여야가 바뀌니까 서로 각자 주장이 있지만 기본은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데 과거 그냥 본인들의 집권 당시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던 그때 당시에 그 거친 수사와 비교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게 부당한 수사가 뭔지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특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한 거는 정당한 적폐청산 수사였고 우리가 당하는 거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보복 수사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 보복 수사를 넘어서 이거는 폐륜 수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뭘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죠.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죠.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좀 안심합니다.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폐륜 수사라고 생각해요. 네, 뭐 녹취엔 다 안 담겼지만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또 이제 의원들의 항의 목소리도 이제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폐륜 수사다. 아니 검찰총장까지 시켜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러면 도움을 줬으면 봐줘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뭐 유죄 무죄 뭐 또 유군 무죄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참 법사위원장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 공정한 그 상임위 자체를 논란이 있을 때 중재시키고 또 소음을 줄이는 게 상임위 위원장의 역할인데 본인이 스스로 저렇게 논쟁을
유발하고 시간을 끌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 개인적으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 어쨌든 문다혜 씨가 참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만약에 이제 소환 조사 일정이 또 잡힌다면 기자들 앞에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전공의가 가장 잘못했다. 한덕수 총리가 문답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다. 물론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이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예. 그 한덕수 총리가 굳이 저렇게까지 또 그 자극적인 용어로 전공의를 공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게 이제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의료 문제 비전문가였지만 이게 하도 이제 사회적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쭉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의대 정원 늘리는 거는 저는 계속해서 찬성인데 이 모든 거를 할 때 굉장히 정교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공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요, 그 전공의들의 일주일의 근무 시간이 최대 8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월화수목금토일 7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근로기준법하고 또 달라요. 전공의법은. 근데 이거는 너무한 거죠. 예를 들면 그거를 지금 확 줄이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고 전공의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전공의법을 개정을 해서 최장 8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 거를 70시간 이내로 줄이는 법 개정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이런 선진 4개국에서는요. 전공의에 대해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걸 합니다. 그럼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담당 병원 부담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확보를 해서 그 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전공의를 좀 설득하고 의대 정원 늘리고 하는 이런 등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정지 작업 없이 그냥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돌출적으로 의대 정원만 탁 늘리는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반발을 훨씬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걸 키워버린 게 아닌가. 저는 좀 요새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총리께서 저런 발언한 건 사태 해결에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SNS에 한덕수 총리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위기는 기업 탓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한덕수 총리나 박민수 차관이나 너무 현장을 모르고 또 그야말로 관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닌가.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 한편으로 보면 그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아이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실명 위기가 왔다든지 그런 아주 중증 환자가 돼서 훨씬 위험에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한 총리 말씀도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전공의 때문이고 전문의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일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어제 제가 우연히 어떤 병원에 방문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 의사들도 동의한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정원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달리지 않고 좀 더 질 좋은 국가 서비스를 의사들한테 지원해 준다든지 수가 조정을 과감히 해서 왜 수술을 안 해주겠습니까? 왜 과감히 의료 현장을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 의사 하면서 고생만 하지 돈이 안 된다.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렇지, 의사로서. 그리고 속내를 털어내거든요. 그러면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의료계획
부분에 대해서 수가 조정의 문제를 먼저 하고 어쨌든 뭐 2025년은 마무리됐으니까 그 숫자에서 점차적으로 넘긴다 하면 뭐 충분히 의사들도 이제는 같이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도 그 동의를 해서 한동훈 대표 찾으러 간 거 아닙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을 좀 더 잘 녹여내 가지고 추석 이전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주말을 쉬고 10월 달에는 뭐 또 국군의 날도 휴가면 최장 12일이 공휴일인데 그러면 그때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한덕수 총리나 박민수 차관의 발언을 보면 한가해 보입니다. 현실 인식에 대한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정부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박민수 이 차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족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의료 개혁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2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가 이탈되면서 상황이 이제 더 나빠졌습니다. 뭐 어떤 그 두 살박이 어린아이 있잖아요. 열경련이 나오. 이거는 그럼 그 시점에서는 경증입니까, 중증입니까? 그 이제 소아는 조금 상황을 이제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소아도 대부분의 경우 이제 열이 나거나 하는 건 경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당 사건의 경우는 의식 불명까지 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이제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아의 경우도 뭐 바로 대형 병원 이구보다는 빨리 그러니까 열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조치와 함께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동네 의원에서는 좀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이송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그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민수 차관, 지금 일단 뭐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극복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얼마 전에 2살 아이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과 관련해서 뭐 소아의 경우는 좀 매뉴얼이 다르긴 하다. 그러면서 일단은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서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을 갈 상황이 안 되니까 응급실을 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야간에 문 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인데 저 어떻게 담당 차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지 저도 막 속으로 좀 화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정말 그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하고는 너무도 다른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그 보니까요. 그 정부에서는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거 응급실 응급 상황 응급실이 응급하다. 응급 상황에 처해 있다. 수석 연휴 때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러니까 무슨 사이트도 개설해 갖고 응급실 현황 뭐 이용 가능한지 뭐 이런 사이트도 열고 운영도 하고 일을 보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뭐 그 발표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발표하는 수치만 보면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겉에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고 그 내부적인 상황 같은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전공의가 이탈하기 전에 전공의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랑 전공의가 다 빠지고 전문의 내에서도 몇 명이 이제 사직하고 나갔는데 꾸역꾸역 하면서 하여간 나름대로 이게 응급실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그걸 정상으로 지금 정부는 카운트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부적인 상황이 그 반영이 안 된 저런 식의 진단은 참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짚어볼 대목이 박민수 차관이 이제 소아가 열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경증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의식불명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아이가 열 나면 그게 중증으로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뭐 6명, 7명 낳을 때는 당황하지 않겠죠. 부모들이 경험이 있으면. 근데 요즘에는 기껏해야 하나 아니면 둘이고 보통 부모들이 무조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제일 먼저 응급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본인이 스스로 이 병을 어떻게 알고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신 의원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에 뭐 빨간 약 바르고 돌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중증이 됐을 때 그 중증을 더 깊이 진료해 줄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 단계가 없다는 것이죠. 일손도 부족하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10월엔 또 휴일도 엄청 늘어나게 된 거니까 네. 응급실 대책에 대해서 보다 좀 현실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와 잠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건 수박 특검이다. 국민의힘 박정우 의원이 지금 수박 특검이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4번째 발의했는데 이거 한동훈 표라고 하지만 겉만 그렇지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모범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모든 걸 그 누구와도 완전히 척지지 않으면서 모두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그 정치에 있어가지고는 요술봉은 없습니다. 예.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국민을 보고 본인이 약속했던 최상병 특검법을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밀고 가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도록 만들겠다. 이런 표현은 좀 솔직히 쓰고 싶진 않은데 수박 특검법이다. 겉과 속이 다른 특검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박 특검법? 무늬만 한동훈 표다? 결국엔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론전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표를 움직이거나 또 한 대표의 뜻을 존중하는 저희 당의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수박 특검이다. 뭐 수박은 민주당에서 약간 금기어처럼 돼 있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거 한동훈 주장 담아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보면 비토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 권한을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줬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예.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고 비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데 무늬만 한동훈 표지 결국 민주당의 이로운 것이고 또 이번 법안에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그 제보 공작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시켜라. 양당 대표회담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까이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본 법안에 나왔을 때는 슬쩍 그것은 뺐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뭐가 남나? 한동훈의 흔적은 없고 예. 제3자라고 하는 타이틀만 남아 있는 것이니까 수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용산 눈치도 보고 여론 눈치도 보다가 지금 이것저것 결정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쏘아붙였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라는 게 주어진 조건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역대 모든 여당 대표는요 대통령실하고 야당 사이에서 그런 그 제약 조건 속에서 늘 움직여 왔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만의 뭐 특별한 그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간 여하튼 그 어제 민주당이 허를 찌르기 위해서 저 특검법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만에 무늬만 뭐 제3자 특검이다. 지금 심지어 이제 수박 특검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허를 찌르지 못한 겁니까? 허를 찌르지 못하고 되치기 당한 것 같아요. 되치기 당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선 절대 받지 않겠다. 이 입장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되는 뭐 겁니까? 절대 받지 않겠다는 그 결의를 모으기 전에 이미 그 여론전에서 그렇게 딱 돼버려서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물가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 요즘 소비 형태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을 뜻하는 이른바 가성비 소비가 중요해지면서 리퍼브 제품이나 중고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을 확인합니다. 이곳에 있는 제품은 모두 리퍼브 상품입니다.
제품 기능엔 이상 없지만 포장이 손상되거나 전시 제품이란 이유로 정상가에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리퍼브 제품들은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새 상품이지만 전시 상품으로 이용되면서 스트레치가 생겨 리퍼브 제품으로 판매하게 됐습니다. 고물가 상황 속 리퍼브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제품이 생각보다 다 가격이 있어서 그리고 한철 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애기들 걸 딱 고르게 된 것 같아요. 굳이 뭐 좋은 거 안 해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에서 사용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가지고. 리퍼브 제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고 패션 제품 구매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중고 플랫폼의 패션 상품 결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53%가 증가했고 전체 중고 패션 시장은 2008년 이후 4년 만에 6배로 뛰었고 내년엔 43조 원대의 시장까지 바라보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는 성향이 있고요. 고물가 등의 최근 경제 상황과 함께 MZ세대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고 있어서 새 제품 대신 중고를 찾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가성비 소비가 중요해지면서 리퍼브 제품과 중고 패션 제품 등을 향한 소비자의 관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시범 사업이죠.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731가구 중에 157가구가 선발돼 뜨거운 경쟁률을 보여서 이렇게 기대를 모았는데요. 어쩐 일인지 첫날부터 취소가 1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일정만 맞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시 신청이 열렸고요. 최소 이용 시간도 하루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소하는 신청자들에게 구체적인 이유는 묻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지만 첫날부터 취소가 잇따르자 월 238만 원 임금의 적정성과 그리고 모호한 업무범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이 서비스가 저소득층이 아닌 상류층 사교육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필리핀 이모들의 출근 첫날 반응과 다양한 논란들, 나아가서 정책의 실효성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설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애초에는 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첫날부터 취소가 속출하면서 상시 신청이 추가가 됐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 급여 수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월 238만 원 수준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3,700원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인 9,860원을 훌쩍 넘습니다. 필리핀에서까지 가사관리사를 들여와서 이 돈을 주고 써야 하냐, 이 돈이면 말이 잘 통하는 한국인이 낫다,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월 238만 원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중소기업 월급의 월 평균 임금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사실 비싼 건 사실인데 여기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전체 서비스 신청 가구 중에서 약 10% 정도 취소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비용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이 가구들이 그러니까 비싼 급여를 이미 알고 이제 신청을 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이미 지불 의사가 있었던 가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 그 유형별로 맞벌이 가정이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자의 보통 그 절반 이상이 풀타임보다는 4시간 정도 서비스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소 사례에 대한 이유가 사실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게 좀 맘카페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나 기사에 올라오는 거에 따르면은 이게 사실은 풀타임보다는 그 하원 시간 이후에 단기 이용을 좀 더 원한다거나, 네. 서비스의 유연함이 가능 여부,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도우미를 쓰고 나서 맞지 않을 경우에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 여부가 괜찮을지에 대한 정보 부족의 이유 이런 것들도 취소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좀 업무 범위가 좀 모호하다든가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재고를 하는 부분들도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낮추자는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국제시장에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분들은 한국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이하를 주게 되면 한국에서 생활이 좀 많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최저임금 차등 지급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법상의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외국인 고용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법 개정이 첫 번째로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노동기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차별 협약에서 불이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국제적인 통상 이슈가 있을지 여부를 좀 반드시 체크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수요 조사를 보면 238만 원보다는 4시간 정도를 파트타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이분들 월급이 월 119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네. 선호하는 시간대가 그리고 거의 동일한 거죠. 하원 시간 이후에 오후 시간으로 공급 부족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수요 상황을 봤을 때는 이분들의 월급은 사실 238만 원보다도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낮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또 더 낮은 가격으로 차등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된다면 서울에서 생활을 하실 텐데 생활 여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낮은 임금 등으로 결국에 육아 돌봄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 다른 서비스 업종 경우에는 또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노동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이탈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업무 범위 관련된 얘기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육아에만 제한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규칙을 좀 보면요. 모든 업무는 육아와 관련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 식사 준비는 가능한데 어른 식사 준비는 안 되고요.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불분명한 부분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아이랑 어른의 옷이 섞이게 되면 또 그거는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논쟁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업무 분장의 모호성 때문에 그 서울시에서 그 업무 범위를 알리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이 가이드라인 자체도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빨래를 한다고 예컨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빨래를 애들 것만 따로 모아서 빨기도 사실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도우미와의 항상 조율이 필요한 문제일 텐데 통상적으로 사적 고용으로 도우미를 고용할 때는 이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유연하게 업무 분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또 협의를 또 문의를 해야 되고 그게 또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복잡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업무 분장의 모호성도 존재하지만 이것을 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좀 절차상 복잡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강남 가정의 전유물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 채택이 된 157개 가구 중에 3할 이상이 강남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좀 결과적으로는 뭐 이유가 비용이든 뭐든 결국에는 부유층만 쓰도록 설계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을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선말 가구의 한 59건 그래서 비율을 보면 한 34%가 강남 3구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가구들이 신청을 했을 거고 이용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국내의 그 도우미 비용과의 고려를 해봤을 때도 비싼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신청을 하고 이용하기 원하는가? 이것들은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뭐 유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우선 선발된 도우미들이 뭐 영어나 한국어 같은 외국어 능력이 검증된 인력을 이제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뭐 영어 교육과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전반적으로 우선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가구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 비용이 해결되더라도 서비스 질의 저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수님도 지금 실제로 육아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저출생부터 어떤 여성의 경력 단절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가사관리사의 어떤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수정하고 보강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잠재 서비스 수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은 이제 비용 문제도 이제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비용 문제가 여러 가지 뭐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워낙 시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그 절차상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업무 분장의 모호성이 좀 개선될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합의 절차에 대해서 어떤 좀 유연하게 간소화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서비스 이용해서 우리가 그 매칭이 되다 하더라도 서로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 뭐 교환이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소비자의 그런 권리가 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도 좀 보완 사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돌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외국인 도우미가 이런 것들이 관리 여력이 어떤 식으로 좀 정비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현장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육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한다는 큰 포부와 함께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모쪼록 빠른 대응으로 최대한 잡음이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첫날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은 가을을 실감케 하지만 한낮의 햇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땡볕 아래서는 잠시만 서 있어도 더위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미 서울 기온은 31도까지 올랐는데 앞으로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동풍이 불어들면서 서쪽으로 공기가 뜨거워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늘 오전 일부 서쪽 지역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오전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특보 지역에서는 낮 동안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햇살에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와 제주도에 오락가락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모레부터 글피 사이 동해안에는 비가, 그 밖의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다만 내리는 양이 많진 않아서 늦더위를 완전히 식혀주진 못할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확실히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큰 일교차에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특히 내일 경북 내륙 지역에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의 한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 10시 20분쯤 차가 구멍에 빠졌다가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로에서 가로 60cm, 세로 70cm, 깊이 80cm 크기의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보수 작업은 완료된 상태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명 연예인 얼굴을 이용한 성적인 허위 영상물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만 19살 A씨를 구속하고 만 18살 B씨와 고등학생 C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성적인 허위 영상물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서 판매하고 적게는 27만 원에서 많게는 22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구매자 63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이어지면서 최근 기획사들이 잇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사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잇따르는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결국 기획사들이 최근 잇따라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JYP와 YG,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엄정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하이브와 SM 역시 증거자료 확보나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획사들 역시 연이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지켜달라는 팬들 목소리에 대응에 나섰지만 기획사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팬들의 제보와 신고가 쏟아지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모니터링과 고소고발 조치뿐. 그나마도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난항을 겪기 일쑤인 데다 영상 삭제와 차단 역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화이트 해커라도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마저 했다며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모니터링 등 대응을 맡을 조직을 꾸리기 어려운 중소기획사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결국 업계에선 기획사나 소속사 차원의 대응은 한계에 봉착한 지 오래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나아가 과거부터 계속된 연예인들의 피해에 정부나 정치권이 적극 대응했다면 일반인으로까지 피해가 커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대상으로 먼저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게 마치 그걸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인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조준상 같은 거거든요. 끝을 모르고 확대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조속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가계대출을 강화하는 이른바 대출 옥죄기와 관련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수요자가 제약을 받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실수요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 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러 약세 영향 등으로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24억 달러가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를 보면 8월 말 기준 4,15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7조 3천억 원입니다. 7월 말과 비교를 하면 24억 1천만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은 줄었지만 미국 달러와 약세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나면서 보유액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G20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그러나 금융안정 상황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절 휴일을 보내고 9월 들어서 처음 열린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9% 넘게 폭락하는 등 반도체 중심 기술주들이 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김전디 기자입니다. 9월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 대비 1.51% 하락한 4936.93의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1%,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3% 넘게 폭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5일 이후 최악의 폭락장이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9.5% 폭락하며 시가총액에서 우리 돈 300조 원이 증발했는데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하루 시총 손실액입니다. 9월 약세장에 대한 경계감이 대형 기술주 투매 현상을 촉발했고 이날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재점화했습니다. 제조업 생산과 재고, 신규 주문 등을 종합한 8월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2로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이 지표가 50 아래라는 건 전보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에 미국 경기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폭락장이 되풀이된 것으로 보입니다. I think sentiment is negative partly because data is showing the economy is slowing. At the same time, we're seeing still relatively high valuations.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경제 회복이 더뎌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4% 넘게 급락하며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7월 구인 보고서와 실업률 등 잇따른 고용 지표 발표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과 중국 자동차의 공세로 유럽 자동차 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 폭스바겐이 193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본거지인 독일에서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6개 완성차 공장 가운데 최소한 1곳, 그리고 부품 공장 1곳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진은 또 30년째 유지해온 고용안정협약도 종료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럴 경우 일자리 2만 개 이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물론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집권 사회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이 극약 처방에 나선 건 전기차 수요의 부진과 중국의 거센 공세 속에서 예상보다 수익성이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Party in der Branche, von der deutsche Hersteller lange Zeit gut profitiert haben, ist zu Ende. Wir haben einen neuen Wettbewerb, insbesondere eben auch aus China. 전기차 경쟁에서 밀린 유럽의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르노 등 세 업체의 공장 가운데 30개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반대로 중국 기업들은 상반기에만 279만 대를 수출하며 세계 1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지켰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온 다음 날 공교롭게도 위기의 시발점이었던 이른바 디젤게이트 당시 최고 경영자가 9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미국의 배기가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차량 1,000만 대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자신은 나중에야 알았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Ich darf im Namen unseres Mandanten erklären, dass die gegen ihn erhobenen Vorwürfe zurückweist. 디젤게이트를 수습하느라 폭스바겐은 무려 44조 원이 넘는 벌금과 법적 비용을 물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어제 개선문이 번개를 맞아서 남쪽 측면 일부가 이렇게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커다란 돌덩이를 비롯해서 산산조각 난 잔해들 보이시죠? 콜로세움 고고유적공원은 부서진 조각들을 모두 주웠다며 복구 계획을 밝혔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4세기에 건설된 유적으로 콜로세움 옆에 자리에서 로마 주요 관광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록빛의 잔디공원인가 싶은데 이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를 흐르는 사바강입니다. 녹조로 뒤덮인 건데요. 이 폭염으로 수온이 크게 올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베오그라드는 최근에도 낮 최고 기온 35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강으로 흘러드는 하수도 녹조를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떨어진 희귀 운석이 공개됐는데요. 지름 5cm 미만의 작은 조각인데 현무암과 비슷한 아콘드라이트 운석으로 희귀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운석이 떨어진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은쾌바라고 부르는데요. 은쾌바는 9살 소녀가 조부모님 집에서 놀다가 반짝이는 검은 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주워오면서 발견됐습니다. 하늘은 쾌청하지만 낮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나가 있는 도심공원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날씨 상황 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늘만 보면 가을인가 싶은데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 더위가 조금 더 강화됐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등 일부 지역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서울은 폭염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가을보다는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가을비 예보도 있죠? 네, 맞습니다. 내일 중서부와 제주도에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에 내리는 양은 5에서 10mm로 비의 양은 적겠는데요. 이렇다 보니 비가 더위를 완전히 식혀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동안 일부 중부 지역에는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돌면서 여전히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 지역은 25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24도, 대전 22도, 대구는 20도 예상됩니다. 다만 제주도는 25도로 예상돼 밤사이 제주도는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8도로 오늘보다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전주, 제주는 32도, 대구 34도로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모레와 글피에는 동해안의 비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만 비나 소나기의 양이 많진 않아서 늦더위를 완전히 식혀주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는 해수면이 높은 기간인데요. 강한 너울도 밀려들어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은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 모레는 서해안에 강한 파도가 밀려들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